뉴욕 증시가 버냉키 쇼크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 은행권의 유동성 경색 우려까지 겹쳐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이날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오후 들어 하락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1.21%, 1.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며 5거래일째 떨어졌습니다. 독일 기업 신뢰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버냉키 쇼크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와 은행권의 자금 경색 우려가 제기돼 투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 전망치를 기존 연율 7.8%에서 7.5%로 내렸습니다. 영국 증시는 1.42%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24%, 1.71% 하락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은행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22일 저우샤오찬 인민은행장과 화폐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분기 정기통화정책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 금융, 운용 상황은 안정적이며 물가 역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같은 회의 결과가 전날 뒤늦게 공개되면서 중국 증시는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가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율 7.8%에서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7.8%에서 7.4%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8.4%에서 7.7%로 각각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은행 간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은 연초 나타났던 신용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며 중국 당국의 최근 조치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지는 몰라도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 역시 최근 10년 만에 최악의 신용 경색이 중국 중소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국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단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은 적어도 7% 실업률을 달성할 때까지는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한 것처럼 자산 매입에도 비슷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총재도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현재 기대대로 움직인다면 연준의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총재는 영국 런던에서 출구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버냉키 의장의 의견에 완전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또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QE 축소 계획에 과민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이제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까지 겹쳐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별다른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이 중국 우려가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1%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1% 넘게 크게 내렸었는데요. 중국 은행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어제장에서 중국 증시가 5%대로 급락했었고요. 이 때문에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막판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1800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 방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전일장,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을 해주나 싶었지만 결국 중국의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상승 그러한 기조를 좀 보이기는 좀 당분간은 좀 힘든 그런 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9주 만에 최저점으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94% 내리면서 14,659.56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9% 하락하면서 3,320.76포인트를 3,320.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1% 내린 1,573.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우선은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세로 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 기조를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 요소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지만 역시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그 부분이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좀 만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역시 금융권의 신용 경색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그런 투자자들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 같은 경우 여전한 상태에서 중국의 그냥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는 부분인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세에 일조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 하나하나 이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그리고 앞서 마감된 월요일장에서도 낙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일단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의 지지 발언 그리고 반대에 대한 그 의견이 상존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에 대한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을 좀 지지했던 부분이 있고요. 우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은 연준의 자사매 축소 계획에 과민 반응은 하지 말라 여기까지 좀 덧붙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지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 피셔 의장이 밝혔던 그런 의견에 다른 온건파의 그러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박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증시의 낙폭을 좀 줄였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미국 경기를 충분히 회복시켜 놓지 못했다라고 좀 비판을 했고 그리고 나라야나 그리고 코츠라코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실업률이 7% 돌아가기 전까지 채권 매입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상반된 의견이 계속 좀 나와주면서 증시의 등락을 좀 좌우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그냥 뜨거운 감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지지 발언이나 의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시의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부분은 좀 좋은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에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버냉키 쇼크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은행들의 자금 경색 우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줄이 마르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민은행은 별다른 특별한 조치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우려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우선 그 경기 둔화 압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 가장 큰 거는 역시 중국의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이러한 좀 신용 경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뭐 그 시기적으로도 뭐 6월 말에 중국의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을 점검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도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해결의 길은 역시 중국 정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10월에 뭐 중전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전회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은 피드백을 하면서 면밀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냉키 쇼크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금융위기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중국의 시중 유동성 경색 우려로 전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5.29%나 폭락하며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 여파가 글로벌 증시에 그대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돈줄이 마르고 있는 중국 문제 자세하게 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버냉키 쇼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의 자금 시장 불안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 중국 증시가 5%나 급락하면서 결국 상해 종합 지수가 2000선을 붕괴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버냉키 쇼크 때문에 상당히 시장 심리가 불안한데요. 뭐 권투로 치면 연타를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현재 가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런 부분에 투명한 정보를 중국의 인민은행이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도 잘 관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가 2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195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5.3% 어제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하이 지수는 13.48%, 6월 들어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 중국의 본토 지수인 CSI 300 지수가 상하이 지수보다 낙폭이 좀 컸습니다. 6.31%가 하락해서 올해 고점 대비 22%나 현재 하락이 된 수치입니다. 올해 이런 그 움직임을 보면 이렇다 할 길을 펴보지도 못하고 현재 인민은행의 불확실한 그런 시장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부분은 CNN 소식인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우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신화통신도 시장 우려가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간 그 이른바 RP 금리가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현재 7% 언저리 수준까지도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민은행의 그림자 금융의 규제 방침은 현재까지는 불변인 그런 상태고요. 어제 인민은행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자신감을 밝히면서 현재의 신용경색 우려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어제 낙폭을 좀 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의 시초가 흐름은 니케이 지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만 이 중국 시장의 불안이 코스피 지수의 1800선 무너지는 이런 흐름까지도 낳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콜금리가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금융기관끼리 서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더 많은 금리를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중국 자금 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민은행은 더 돈줄을 죄면서 은행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어제 많이 흔들린 거는 중국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흔든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주요 경제 채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냐면 중국이 불안하게 되면 한머니들이 안전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매력도를 부각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역시 이제 출구 전략이 검토 단계에 들어가자 증시의 매력도에 따라서 해처 모여 단계에 들어간 이런 자본시장의 속성이 그대로 노정된 이런 멘트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인민은행들은 현재 그림자 금융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라는 개혁적인 마인드가 이번에 그대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상환 능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은 옥죄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현재 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증시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민은행이 비교적 언급을 자제하는 부분이 시장의 좀 불안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21일 날 6월 21일 인민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이미 발표가 됐던 이 500억 위안도 실제로는 공급이 안 됐다라는 또 부인 정황의 보도까지 나오자 어제 시장 불안이 좀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중소은행의 자금 경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6월 말 도래하는 만기 상환 자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을 이제 키운다라는 증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내보이는 부분이 조금 비밀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시장의 불안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시장과의 소통이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자산운용 회장은 중국의 주택시장 버블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현재의 자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인민은행이 장악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서 실제로 외부에서 느낄 정도로 중국 시장의 불안은 다소 좀 오버 리액션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중국 당국은 조용히 좀 넘어가려는 이런 분위기지만 외부 쪽의 시각들이 중국 증시를 좀 흔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격인 BSI 국제결제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을 밀어붙일 것을 권고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하루아침에 밀월 관계에서 이제 갈등 관계로 변한 그런 시점이죠. 역시 이제 자본시장의 생리는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자 BIS 결제은행이 출구 전략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시행에 들어갈 때이다. 이렇게 공고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6월 말 현재 보고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먼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중앙은행의 국제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고 58개 주요 중앙은행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BIS 국제결제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재의 외부 흔들림에 관계없이 굳건하게 출구 전략을 이제는 시행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역시 버냉키 의장이 코너에 몰리는 기운이 들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차단하고자 하는 공세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고서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까지 오를 경우 미국의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은 약 1조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154조 원 정도가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안이 이렇게 잠질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여러 갈등 요소로 나오게 되면 증시에는 비교적 부정적 여파가 좀 지금까지는 좀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그 정치적인 현안은 이제 네. 북한과의 문제죠. 북한과의 문제에서 중국과의 한국과의 협력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국빈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끝난 이후 중국을 찾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역시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올해부터 10년간 중국을 이끄는 시진핑 주석은 만일에 있을 북한과 남한과의 통일이 그 맞닥뜨렸을 때 중국의 의중을 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일본의 우경화 이런 흐름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의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는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미국 방문 때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로 중국 관련 수출주들의 타격도 큰 상황인데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 시장이 가장 큰 것이 이제 중국이니까요. 예.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기업들 내부적으로 수주 모멘텀의 주가 차별화 현상이 조금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별반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볼멘 소리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71명의 주요 경제계 인사가들이 대거 동행을 합니다. 지난 미국 방문에는 36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71명으로 2배, 1.5배가 넘는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을 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그다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하고 있고 통큰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 경제협력 관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버냉키 쇼크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중국발 충격파가 다시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1800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5% 넘게 전일 폭락하면서 장마감 1분을 앞두고 국내 증시도 곤두박질 쳤는데요. 버냉키에 이어 중국 쇼크까지 이어진 국내 증시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0 이탈 때보다 그 충격은 더 클 것 같은데요. 코스피 1800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지금쯤이면 바닥이라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봐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도 이제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1800을 이제 깼고요. 또 전일 밤사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안 좋으면서 오늘까지 이제 하락의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을 좀 진단을 하면 그 수급과 가치가 싸우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5월까지 계속 오르던 장이 이렇게 많이 꺾인 이유는 먼저 삼성전자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우려로 급락이 시작돼서 최근에는 그 버냉키의 양적 완화 이제 축소 우려가 이제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면 외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벌써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거는 이 외국인 자금들이 앞으로도 계속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외인 자금이 거의 250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 외인 자금이 250조 이상 늘었다는 그 계산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 지분에서 지금 현재 지분 그 차이를 계산한 것인데, 사실 주가가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1차, 2차, 3차 양적완으로 푼 돈만 해도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외인 매도가 그 5조는 어쩌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도 앞으로 그 계속 확인해야 될 요소인데, 이게 안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치로 지금 돌아가 보면 이제 코스피의 PBR 밴드를 지금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 이제 PBR 밴드를 보면 현재 그 코스피 PBR이 1배를 하회해서 거의 0.9배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이제 코스피 PBR을 계속 살펴보면 1배에서는 계속 강하게 지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1배가 깨진 상황에서는 계속 1주에서 2주 이내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딱 한순간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제외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2008년에는 PBR이 한 0.8까지 빠졌습니다. 그걸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550 정도 수준이고요. 즉 정리하면 이제 10년 동안 계속 PBR 1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주가는 가치면에서 상당히 저가 수준에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양적 완화 축소에 가장 그 크게 우려되는 거는 어쩌면 이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처럼 이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 그런 위기가 다시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이머징 국가 중에서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면, 그리고 여타 재정 건전성 면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로서 지금도 주가가 가장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좀 많이 그 우려가 좀 크게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수급이 워낙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는 추가적 하락도 예상할 수 있고, 1800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다중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요, 지금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락을 보였던 낙폭이 컸던 업종들은 어떤 업종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은 또 어떤 업종이 있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세 업종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철강, 금속이 7% 지난주 밀렸었고요. 건설이 7.6%, 화학이 7% 가까이, 음식료도 6%나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업종은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삼성화재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통신이 0.7% 마이너스로 그나마 낙폭은 적습니다만 어제장에서도 큰 폭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운송장비주 마이너스 0.4% 정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업종 간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화학 철강 업종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네.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화학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이유는 이제 중국 PMI 여파가 좀 큽니다. 그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9개월 만에 가장 저점으로 나오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화학 철강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현재 주가는 바닥 수준입니다.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정말 바닥 수준인데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학과 철강은 중국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제품 가격을 중국이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아주 낮고 또 수급 면에서 기관들이 지난주에 외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한 데 비해서 기관은 그 경기 민감업종 위주로 1조 3천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화학이랑 철강업종은 기관이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철강 충분히 저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을 보면요. 4일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5월 달에 건설업종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설업종 해외나 국내 모멘텀도 없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없는데 5월에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부동산 지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일 부동산 대책보다는 취득세 50% 감면이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료 업종을 보면 5월 초부터 해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올랐었는데요. 예. 대표 업체인 농심이나 오리온을 보면 PR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서 그에 따른 지금 하락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마트 그 실적이 안 좋은 이유인 대형마트 규제나 경기 불안 또 해외 수익성이 안 좋다는 이런 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또 보험업 쪽은 또 그리고 자동차 쪽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시간 많이 지났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험업종 그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보험주 계속 발목 잡았던 것은 이제 장기 저금리 환경이 우려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발목 잡던 걸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보험주 어쩌면 지금 랠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기인 94년, 95년 그리고 2004년, 2006년을 살펴보면 보험업종 많이 올랐고요. 또 아시아 통화 약세 구간에서도 보험업종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보험업종 지금 랠리 가능성 제기되고 있어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엔저랑 주말특급 모두 해소되면서 상승 여건을 만들어준 데 더해서 지금 양적 완화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환율 면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할까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민이실 텐데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서 위원님 눈에 띈 리포트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수의 하단을 아직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좀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향후 이 시장에서의 어떤 대처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 보고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 반도체 가전 분야에서의 어떤 레포트 내용이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제목은 삼성 스마트폰 모멘텀 하반기에도 지속 예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제기한 시점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장은 지속된다는 얘기였는데, 첫 번째로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2013년도 스마트폰 수요가 결국은 전년도 대비로 30%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부분은 고속 성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고속 성장이 지금 유지되는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까지도 지금 성장은 좀 계속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성장의 근거는 뭐냐면 갤럭시 노트 3가 출시되면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중국과 중동에 대해서는 큰 어떤 마케팅 비용,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중저가 판매의 폰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스마트폰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쪽에 이제 탑픽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최대의 수혜 종목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이쪽도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2를 중심으로 7만 원대 정도에서의 어떤 저점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은 좋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36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하고의 갭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일단은 근거는 뭐냐면 2분기 예상 실적이 지금 매출이 6조 5천억, 그래서 매출이 진짜 6.5%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975억에서 21.7% 정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LG 석유화학과 합병을 하면서 통합 설비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정보전자 소재에 대한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LG화학은 분기당 안정적으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다 마련했다.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LG화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보전자 관련 쪽의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제 미국 공장이 연내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쪽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금 모델들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추가 모델이 지금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관련 부분은 하반기에는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ESS 배터리라고 해갖고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쪽의 배터리인데요. 이제 전력난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지금 제기가 되면서 각 나라들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를 마치고, 지금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연말에 이제 공급이 거의 확정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이콘텐트리라는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썼는데, 영화는 띄고 방송은 날고 목표가 5,800원 정도 제시했는데, 근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영화 쪽에서 전년도보다 16.8% 정도 증가해서 올해도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고, 3분기에는 영화 산업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성수기의 진입에 따른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JTBC라는 쪽에서 드라마에서 JTBC 6편, 그리고 지상파 1편, 그래서 총 매출 470억 정도, 평균 성장률 지금 34%대로 굉장히 가파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방송 쪽에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는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27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해서 지난 방미 때보다는 한 20명 정도 더 많은 71명 정도의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라는 최대 파트너에 대한 경제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수행했던 재계 인사는 36명이었는데요. 5년이 지난 이번 방중에는 5년 전보다 수가 2배가 늘었습니다. 기업인으로는 방미에 이어 잇따라 수행길에 오르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구본모 LG그룹 회장과 김창근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8명과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과 박정부 다이소 아성산업 회장 등 중소 중견기업인 33명이 포함됐습니다. 송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정경래 회장 등 경총을 제외한 4개 경제단체장도 함께합니다. 또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한동호 신한금융회장 등 금융사 대표 4명도 합류합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수출 촉진뿐 아니라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일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절단에서 빠지고 대신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행을 맡았습니다. 경제사절단은 28일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재계 거물들과 만나 두 나라의 투자 현황과 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29일에는 박 대통령의 산시성 시안 방문에 동행해 중국 내륙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성장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양국 경제인들의 대대적인 만남이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오전 이재현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운영하며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비자금으로 CJ그룹 그룹 주식을 산 뒤에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얻은 주가 조작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CJ제일제당의 원자재 거래 내역 등을 부풀려 회사 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미갤러리를 통해 구입한 1,000억 원대의 유명 그림들도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그림을 사 비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부터 줄곧 이 회장을 향해 왔습니다. 지난 8일 홍콩에서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지목된 신모 부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일부 임직원들의 핵심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이 회장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30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신경전 끝에 8년 만에 스와프를 중단한 건데요.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3일에 만료되는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신경전 끝에 원엔 스와프를 8년 만에 중단키로 한 것입니다. 양국 간 원엔 통화 스와프는 2005년 5월 30억 달러 상당으로 출발해서 200억 달러로 늘었다가 30억 달러로 줄었고 다시 300억 달러 상당으로 규모는 변했지만 그동안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간이 도래했고 이번에 만기 연장되는 통화 스와프는 원달러가 아닌 원엔 스와프인 만큼 굳이 연장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원달러, 옌달러 방식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방식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 100달러만 남았습니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11년 10월 총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작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탓에 1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확대 조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스와프 만기를 앞두고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중 통화 스와프는 무역 결제 등에 활용하기도 했지만 한일 통화 스와프는 활용 사례가 없고 30억 달러 상당의 스와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것 기억하시죠? 유례없는 경기 불황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개인 회생 신청자가 2010년 이후 2년째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4만 7천 명에서 다음해 6만 5,200명, 지난해 9만 4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개인 회생 신청자 수가 4만 4,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5월 한 달을 비교해도 올해 8,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20여 명 늘었습니다. 개인 회생은 15억 원 이하 빚을 진 채무자가 일정 수입이 있으면 일정 기간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본접수를 시작한 행복기금 때문에 개인 회생 신청 추세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